후쿠오카 외곽의 허름한 골목. 30년 넘게 이어온 식당이 문을 닫으려던 바로 그 순간 비에 젖은 한 남자가 들어섭니다. 일본어도 서툰 한국인이었죠. 그가 한 그릇 된장국을 먹고 한 말, 엄마 밥 같다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달랐지만 외로움만은 똑같았던 두 사람. 55살 일본 여성과 48살 한국 남성이 밥 한 끼로 서로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익명의 편지까지 날아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 뒤 폐업 직전이던 그 식당은 후쿠오카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한일 친선의 상징이 된 식당. 사람의 온기로 기적을 만든 이야기. 일본 전역이 이 작은 식당의 감동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밥 한 끼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식당을, 그리고 한 동네를 바꿨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후쿠오카 외곽의 오래된 골목, 그곳에 요시노 식당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간판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제 이름은 요시노 미에코, 올해 55살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흘렀어요. 그가 떠난 뒤로 식당도 제 마음도 텅 비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이 골목에서 가장 북적이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손님 하나 찾아보기 힘든 곳이 되어버렸죠. 그날도 저는 빈 식탁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을씨년스러웠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제 식당 앞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과 함께 30년 가까이 지켜온 이 자리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폐업 신고서를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그 종이를 펼쳐놓고 저는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이 식당은 제 인생 전부였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읽어온 모든 것이 이 좁은 공간에 담겨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원래라면 저녁 준비로 가장 바쁜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재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밥솥에는 아침에 지은 밥이 그대로 있었죠. 창문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어요.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계절이었죠. 그는 비 오는 날이면 항상 된장국 끓는 냄새가 좋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만드는 된장국 냄새를 맡으면 집에 돌아온 기분이라고 했었어요. 문득 그 말이 떠올라 저는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된장을 꺼내고 다시마 육수를 우려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는데도 제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두부를 깍둑 썰고 파를 송송 썰었죠.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된장국 특유의 구수한 향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문득 눈물이 났어요. 이 냄새를 좋아하던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는데 저는 왜 아직도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폐업 신고서 위에 펜을 올려놓고 드디어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을 내야 할 때였어요. 이 식당도 제 요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천천히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에 젖은 바람과 함께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이 시간에 이 비 오는 날에 누가 이 식당을 찾아온 걸까요? 문 앞에 선 사람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눌한 일본어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느냐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일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억양도 발음도 그리고 눈빛도 다른 나라 사람의 것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폐업 신고서에 서명을 하려던 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젖은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습관적으로 대답이 흘러나왔어요.
예, 아직 영업을 하고 있다고 간단한 정식 정도는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도 놀랐어요. 방금 전까지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던 제가 손님을 받겠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남자는 안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수건을 가져다 주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가 아까 끓여놓은 된장국을 그릇에 담기 시작했죠. 이상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찾아온 손님. 폐업 신고서를 앞에 두고 만난 낯선 사람. 그날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 한 사람의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꺼져가던 이 식당의 불이 다시 환하게 켜질 거라는 것을 말이죠. 남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수건을 건네며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나이였고 피곤해 보이는 눈가에는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직 영업을 하느냐고 물었던 그의 일본어는 확실히 서툴렀어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미묘한 간격이 있었고 발음도 조금씩 어긋났습니다. 하지만 그 어눌함 속에서 묘한 정성이 느껴졌죠. 이 사람은 열심히 일본어를 배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정식을 준비하겠다고 하자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 모습에서 왠지 모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손님의 감사 인사였죠.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아까 끓여놓았던 된장국을 다시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냄비 속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밥을 새로 푸고 김치와 단무지를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계란말이도 만들었죠. 30년 가까이 해온 일이라 손은 저절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식을 들고 나가 남자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일본식 인사를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마치 오랜만에 집밥을 먹는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카운터로 돌아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된장국 냄새를 맡으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한 모금 떴습니다. 국물을 입에 넣고 천천히 맛을 음미하는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갑자기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맛이 한국 엄마밥 같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다시 쳐다봤어요. 한국.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한국에서 온 사람이었구나. 그제야 그의 어눌한 일본어가 이해가 됐습니다. 제 손이 잠시 멈췄어요. 엄마의 밥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저에게도 엄마의 밥은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기억이었거든요. 20살에 결혼하고 24살에 엄마를 여의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마의 손맛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나라에도 된장국이 있느냐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한국에도 된장찌개라는 게 있다고 했죠. 어릴 때 그 냄새만 맡으면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음식의 냄새로 집을 떠올린다는 것, 맛으로 가족을 그리워한다는 것,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사람의 마음은 비슷한가 봅니다. 남자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떠먹는 모습이 마치 소중한 것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를 한 점 집어먹고 계란말이를 먹고 다시 된장국을 떴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이런 밥을 먹지 못했구나.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식당 안은 더 아늑해졌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더 끓여 그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는 고맙다고 말하며 찻잔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식당을 하시느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남편이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 이후로 혼자 식당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폐업을 하려고 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남자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자신도 혼자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후쿠오카로 일 때문에 왔는데 가족은 한국에 있다고 했죠.
아니, 정확히는 가족이 없다고 정정했습니다. 이혼을 했고 아이들은 전처가 키우고 있다고요. 두 사람의 외로움이 그 좁은 식당 안에서 마주쳤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사는 이유도 다르지만 혼자라는 공통점이 우리를 묶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이 사람이 왜 비 오는 날 이 식당을 찾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밥을 다 먹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나가기 싫은 것처럼, 이 따뜻함을 조금 더 느끼고 싶은 것처럼 말이죠. 저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천천히 있어주길 바랐어요.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계산을 하러 일어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내일도 올 수 있느냐고요. 저는 잠시 놀랐어요. 내일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밥이 너무 그리웠다고, 내일도 먹고 싶다고 말했죠. 저는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폐업을 결심했던 식당에 내일 다시 올 손님이 생긴 겁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던 순간에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찾아온 것 같았으니까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어요.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카운터에 놓인 폐업 신고서를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이 반쯤 적힌 그 종이를 저는 천천히 접어 다시 서랍 속에 넣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올 그 낯선 손님이 제게는 어쩌면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저녁 6시, 그는 정말로 다시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밝은 표정이 있었어요. 저는 이미 된장국을 끓여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자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이 식당에서 손님의 웃음소리를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고 저는 습관처럼 따뜻한 차를 먼저 내왔죠. 오늘도 된장국 정식을 드릴까요? 라고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어제 그 맛이 하루 종일 생각났다고 말이죠. 저는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요리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식을 내오자 그는 또다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할 때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그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무언가 더 소중한 것을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이 맛이 한국 엄마 밥 같다고 어제도 말했던 그 이야기를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느냐고요. 과거형으로 물은 건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해준 밥이 된장찌개였다고, 그 맛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음식도 된장국이었거든요. 31살의 봄날, 아직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죠. 어머니는 편찮으신 몸으로도 식당에 오셔서 국을 끓여주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마주봤어요. 두 사람 모두 엄마의 마지막 밥이 된장국이었다는 이상한 공통점을 나눈 셈이었죠. 국적은 달랐지만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당신 나라의 된장국은 어떻게 다르냐고요? 그는 눈을 반짝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된장찌개는 좀 더 얼큰하다고 고춧가루를 넣고 돼지고기도 넣는다고 했죠. 흥미로웠습니다. 같은 된장을 쓰는데도 나라마다 맛이 다르다니요.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그럼 제 된장국이 한국 어머니 밥맛 같다는 건 어떤 의미냐고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위로가 된다고 했어요. 맛은 조금 다르지만 이 음식을 먹으면 누군가 자기를 걱정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 음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다니요. 그날부터 그는 매일 왔습니다. 날마다 6시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처음 며칠은 같은 된장국 정식만 먹었지만 나흘째부터는 조금씩 다른 메뉴도 시켰습니다. 제가 만드는 생선구이도 좋아했고 계란찜도 좋아했어요. 대화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정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48살이고 한국에서 기계기술자로 일하다가 6개월 전에 후쿠오카 공장으로 파견을 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 계약이었는데 1년으로 연장됐다고 했죠.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했어요. 20살에 결혼해서 이 식당을 시작했다는 것, 아이가 없어서 남편과 단둘이 살았다는 것, 2년 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정민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죠.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괜한 위로의 말보다 그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기가 한국어로 메뉴판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고요. 공장에 한국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 식당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손님을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민은 진지했습니다. 공장 근처에 제대로 된 식당이 별로 없다고 한국 사람들도 일본 가정식을 좋아할 거라고 말했어요. 고민이 됐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에게 한국 손님을 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정민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통역을 해주겠다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원래 친절하다고 말했죠. 이틀을 고민한 끝에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손님이 없던 식당이었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만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민이 도와주겠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정민은 다음날 손으로 쓴 한국어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정성스러운 글씨로 된장국 정식, 생선구이 정식, 계란말이 정식 같은 메뉴들이 적혀 있었어요. 가격도 적당하게 책정해줬죠. 메뉴판을 받아들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느냐고요?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이 식당 밥을 먹으면 외롭지 않다고 혼자 사는 게 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깨달았어요. 저 역시 정민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매일 6시가 되면 저절로 시계를 보게 됐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도 저에게 위로였던 거예요. 한 끼의 밥이 이렇게 사람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사는 이유도 다르지만 우리는 음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따뜻한 밥을 주었고 그는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한국어 메뉴판을 붙인 지 사흘째 되던 날 정민은 동료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들이었는데 처음 보는 일본 식당에 신기해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떨렸습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한국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정민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3사람 모두 된장국 정식을 시켰어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밝은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에 식당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을 내오자 2 젊은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정식을 보며 뭔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민이 통역해줬습니다. 일본 가정식이 이렇게 정성스러울 줄 몰랐다고 한국에서도 이런 밥상을 받기 힘들다고 했다네요. 저는 쑥스러웠지만 기뻤어요. 국적이 달라도 정성은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맛있게 밥을 먹고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정민이 일본어로 바꿔 말해줬지만 저는 이미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1~2번 정도였는데 보름쯤 지나자 거의 매일 2~3팀씩 찾아왔습니다. 모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바빠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바쁨이었어요.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생선을 굽고 계란을 말고 밥을 짓느라 정신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정민은 여전히 매일 6시에 왔습니다.
다른 손님들보다 조금 일찍 와서 제가 바쁜 시간을 피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늦게까지 남아서 다른 한국 손님들의 통역을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정민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느냐고. 본인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왜 매일 이곳에 와서 통역까지 해주느냐고요. 정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편하다고 했어요. 일을 끝내고 이곳에 오면 집에 온 것 같다고, 혼자 원룸에 있는 것보다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덜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외로웠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정민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직접 인사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민은 흔쾌히 승낙했고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에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같은 기본적인 말들이었어요. 발음이 어려워서 여러 번 따라했습니다. 정민은 인내심 있게 가르쳐 줬어요. 제가 발음을 틀려도 웃지 않고 천천히 다시 알려줬죠. 저도 그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의 일본어는 기본은 되지만 아직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조사 사용이 틀릴 때도 많았고 경어 표현도 서툴렀어요.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가까워졌습니다. 때로는 단어를 종이에 적어가며 대화했고 때로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의사를 전달했어요. 서툰 대화였지만 그 서툼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일본에서 지낸 6개월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외로웠는데 이 식당을 만나고 나서 삶이 달라졌다고 말했죠.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2년 동안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정민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이유가 생겼고 저녁이 기다려졌어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가고 난 뒤였어요. 정민이 홀로 남아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문득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힘든 게 혼자 밥 먹는 거라고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가족과 함께 먹었는데 이혼하고 나서는 모든 끼니를 혼자 먹게 됐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를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2년 동안 저는 제대로 된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냥 김치 몇 점과 밥 한 공기로 때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정민에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혼자 먹지 말라고, 여기 오면 항상 따뜻한 밥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저도 이제 혼자 먹지 않겠다고, 우리 함께 식사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정민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다 가고 난 뒤 밤 9시쯤이면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함께 먹으니 밥맛이 달랐어요. 같은 음식인데도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먹으니 음식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고 누군가와 시간을 나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정민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했어요. 한국 음식도 아니고 특별한 요리도 아닌데 그저 함께 먹는다는 것만으로 그는 만족스러워했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외로운 일본 여자와 외로운 한국 남자가 국경을 넘어 한 식탁에서 위로를 나누고 있었어요. 언어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통했고 나이는 비슷했지만 서로에게 배울 게 많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식당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꺼질 뻔했던 불이 이제는 매일 밤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주방에서는 쉴 틈 없이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국 손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민이 통역해 주었는데 혹시 한국식 된장찌개도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본 된장국도 맛있지만 가끔은 한국 된장찌개가 그립다고 했죠. 저는 난감했어요. 한국 된장찌개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민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함께 만들어 보자고 말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정민은 한국 식료품점에서 재료를 사왔습니다. 한국 된장인 된장과 고추장, 고춧가루, 그리고 애호박과 감자 같은 채소들이었어요. 저는 신기한 마음으로 그 재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민이 천천히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건 일본식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달랐죠. 된장에 고추장을 섞고 고춧가루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지시대로 따라했어요. 육수가 끓으면 된장을 풀고 돼지고기와 두부를 넣었습니다. 애호박과 양파, 대파를 썰어 넣고 마지막에 청양고추를 넣었죠. 냄비에서 얼큰한 향이 피어올랐어요. 맛을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일본 된장국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더 진하고 더 얼큰하고 더 깊은 맛이었습니다. 정민은 제 표정을 보며 웃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맛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메뉴에 한국식 된장찌개 정식을 추가하기로요. 정민과 함께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에게도 맛을 봐달라고 했죠.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다고 해줬어요. 새 메뉴를 출시한 날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반가워했고 일본 손님 중에도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주문했어요. 저는 정신없이 찌개를 끓였습니다. 행복한 바쁨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식당 간판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요시노 식당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 가게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요시노는 남편의 성이자 제 성이었거든요. 30년 가까이 사용한 이름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식당이 됐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간판을 바꾸기로요. 정민과 함께 이름을 고민했어요. 일본어와 한국어 모두에서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민이 제안한 이름은 하루였어요. 일본어로 봄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루하루를 뜻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로도 하루는 하루라는 뜻이 있다고요. 새로운 출발, 따뜻함, 그리고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루 다이닝. 매일 찾아오고 싶은 식당, 따뜻한 봄날 같은 식당이라는 의미였죠. 남편과의 추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계절을 더하는 느낌이었어요. 간판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 그리고 영어로 함께 쓰인 간판이었어요. 하루 다이닝, 하루 식당, 하루 다이닝. 세 나라의 언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간판이었습니다. 새 간판을 다는 날 많은 손님들이 축하해줬어요. 한국 손님들은 한국어로 적힌 간판을 보며 반가워했고 일본 동네 주민들도 신기해하며 들여다봤습니다. 정민은 제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가고 난 뒤 우리는 새 간판 아래에 섰습니다. 하루라는 두 글자가 밤하늘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민이 물었어요. 왜 우느냐고 슬픈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복해서 운다고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2년 동안 꺼져가던 제 삶에 다시 불이 켜진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정민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도 이곳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다고. 한국을 떠나 일본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식당이 자기를 구해줬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새 간판 밑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이요.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외로움과 상실의 아픔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우리는 함께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정민은 의자를 정리하고 저는 주방을 닦았어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악기 소리가 더해지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루 다이닝 간판을 여러 번 돌아봤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만들어질까요?
변화는 작게 시작됐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한 끼의 밥이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이 식당을 바꾸고 그 식당이 다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꺼져가던 불씨가 이제는 환한 불꽃이 되어 추운 밤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식당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 웃을 사람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하루 다이닝이라는 새 간판을 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을 보러 나간 저는 근처 슈퍼마켓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평소 인사를 나누던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채소 가게 앞을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게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제 이름과 한국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익명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일본어였는데 내용이 심했어요. 일본 여자가 한국 남자에게 홀렸다는 둥, 동네 망신이라는 둥, 식당 문을 닫으라는 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저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 위로하며 지내고 있을 뿐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에 평소 오시던 일본인 단골 할머니가 오셨는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동네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돈다고 조심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고요?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미에코 씨가 한국 남자한테 휘둘려서 식당을 한국식으로 바꿨다는 소문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재혼할 거라는 말도 돈다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재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정민과의 관계는 그저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달리 보였나 봐요. 55살 홀로 된 여자와 48살 혼자 사는 남자가 매일 만나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민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혼자 견뎌야 할까? 그를 만나지 말아야 하나 아니면 식당 문을 닫아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6시가 되자 정민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는 그를 보니 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렸죠. 정민이 알아챘어요. 제가 음식을 내올 때 손이 떨리는 걸 본 겁니다. 그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왜 오늘은 표정이 안 좋으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우기다가 결국 말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난다고, 우리 때문에 안 좋은 말들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민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손님이 평소보다 적었어요. 한국 손님들은 여전히 왔지만 일본 손님들 중 몇몇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죠. 이렇게 소문이 나면 식당이 다시 망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정민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도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죠.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기 때문에 곤란해진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덜 자주 오겠다고 아니면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소문이 나면 어쩌면 좋겠느냐고,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정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진지하고 단호하고 동시에 슬퍼 보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는 이 식당이 좋다고 했습니다. 여기 밥에는 사람 맛이 있다고, 그게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말했어요. 소문이 두렵다면 자기가 멀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다시 혼자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정민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다시 혼자가 될까봐, 이 따뜻함이 사라질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기가 계속 와도 괜찮겠느냐고 아니면 정말 멀리하는 게 나을지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신이 없으면 이 식당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의논했습니다. 정민은 말했어요. 떳떳하게 지내자고, 잘못한 게 없는데 숨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우리는 그저 친구로서 서로 위로하며 지내고 있을 뿐이라고,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자와 여자라는 이유로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고, 작은 동네에서 그런 소문은 무섭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익숙해질 거라고, 지금은 새로운 게 낯설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하루 다이닝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좋은 추억을 쌓다 보면 소문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고, 함께 견뎌주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민도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소문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어요. 밖은 어둠이 짙었습니다. 하루 다이닝 간판 불빛만이 골목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불빛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소문쯤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민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도 올 거라고, 그리고 모레도 매일 올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곳이 자기에게는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어요. 저도 다짐했습니다. 문을 닫지 않겠다고, 소문에 굴하지 않겠다고요. 하루 다이닝은 제 삶이자 정민의 안식처였으니까요. 함께 지켜낼 가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식당에서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위기는 왔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습니다. 이 관계가, 이 식당이, 이 작은 행복이 진짜라는 것을요. 태풍 예보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었어요. 뉴스에서는 저녁부터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라는 안내방송도 나왔죠. 저는 고민했어요. 오늘은 식당 문을 닫아야 하나. 하지만 매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을 생각하면 그냥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정민은 어떤 날이든 꼭 왔거든요. 오늘도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후 5시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는데 30분도 안 돼서 굵은 빗줄기로 바뀌었어요. 창밖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고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손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쉰다고 말했어요. 위험하니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 단골 손님들도 이해해 주셨어요. 모두들 조심하라는 인사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죠. 6시가 됐습니다. 정민이 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폭우 속에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면 안 됐어요. 너무 위험했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가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정전이 되는 건 아닐까요? 6시 30분쯤 예감이 맞았어요. 갑자기 식당 안이 깜깜해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비상용 촛불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둔 비상용품 상자에서 양초 몇 개와 라이터를 꺼냈죠. 촛불을 켜자 식당 안에 희미한 불빛이 퍼졌어요.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촛불을 보며 저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날 혼자 있으면 정말 무섭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빗소리에 묻힐 뻔한 작은 소리였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누군가 밖에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폭우가 얼굴을 때렸어요. 그리고 그 빗속에 정민이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우비를 입고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신발에서는 물이 철철 흘렀고 머리카락에서도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쳤어요. 왜 이런 날 왔느냐고,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요. 정민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위험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왔다고, 전기가 나간 걸 보고 더 걱정됐다고 말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폭우 속을 뚫고 저를 걱정해서 온 거예요. 자기 자신도 위험할 수 있는데 저를 먼저 생각한 겁니다. 저는 얼른 그를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수건을 여러 장 가져와 건넸습니다. 정민은 우비를 벗고 머리와 얼굴을 닦았어요. 옷도 상당히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이 든 상자를 꺼냈어요. 2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간직했던 옷들이었죠. 갈아입으라고 건네자 정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돌아가신 분 옷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이런 날 누군가 입어주길 바랄 거라고 했습니다. 정민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저는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가스레인지는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생강차를 만들어 2잔에 따랐죠. 젖은 몸을 녹여줄 뜨거운 차였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온 정민은 조금 작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마른 옷이라 훨씬 나아 보였어요. 저는 그에게 차를 건네며 식탁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촛불 하나가 우리 사이를 밝히고 있었죠.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정민이 옆에 있으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런 날 혼자였으면 정말 무서웠을 거라고 고맙다고 했어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도 혼자 원룸에 있으면 무서웠을 거라고, 오히려 자기가 올 곳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촛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피곤해 보이는 눈과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저를 걱정하는 따뜻한 눈빛.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됐는지를요. 정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젠 혼자가 아니지 않느냐고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다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다고, 이 식당도 제 마음도 모든 게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꽉 쥐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췄습니다.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 작은 공간만은 따뜻했어요. 두 사람의 온기가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 때로는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침묵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정민이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라고요. 한국을 떠나 일본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식당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를 만난 게 가장 큰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정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음식을 만들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줬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잔잔해지기 시작했어요. 폭우는 1시간쯤 지속되다가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시쯤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갑자기 환해진 식당 안에서 우리는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하지만 곧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무슨 말이 필요했을까요? 정민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돌아가야겠다고요. 비도 많이 약해졌고 도로도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해서 가라고 했어요. 내일 다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문 앞에서 정민이 돌아섰어요.
오늘 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고 난 뒤 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촛불은 이미 꺼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특별한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민이 제게 단순한 친구 이상의 의미가 됐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정민에게도 그런 존재일지 모른다는 것을요. 폭우의 밤 촛불 하나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루 다이닝의 간판 불빛이 다시 환하게 빛났어요. 폭우는 지나갔고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슬픔이 지나고 희망이 찾아오듯 새로운 사랑의 계절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4월의 어느 날 저는 하루 다이닝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재오픈을 알리는 개업식을 여는 날이었죠. 그 폭우의 밤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동네 소문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정민이 말한 대로였어요. 사람들은 하루 다이닝의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분위기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한일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식당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공장 직원들, 동네 일본 주민들, 그리고 멀리서부터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까지요. 모두 제게는 소중한 인연들이었습니다. 정민은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개업식 준비를 도우며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이제 그는 이 식당의 일부가 돼 있었어요. 공장 일을 마치면 매일 이곳에 와서 저를 도왔고 주말에는 아예 하루 종일 함께 있었습니다. 11시가 되자 개업식이 시작됐어요. 간단한 행사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저는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인사말을 했어요. 30년 넘게 운영한 요시노 식당이 하루 다이닝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민도 한국어와 일본어로 인사를 했어요. 1년 전 이곳에서 엄마의 밥맛을 느꼈다고 그 한 끼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듣는 사람들 모두 감동했어요. 행사 중에 깜짝 손님이 있었습니다. 후쿠오카 지역 신문사 기자가 찾아온 거예요. 한일 친선의 상징이 되는 식당이라며 취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흔쾌히 승낙했어요. 기자는 식당 곳곳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일본어와 한국어가 함께 적힌 메뉴판, 한국 손님과 일본 손님이 나란히 앉은 식탁, 그리고 주방에서 함께 일하는 저와 정민의 모습까지요. 모든 장면이 기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한국 손님들을 끌어들일 생각을 했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끌어들인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려왔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일을 데려온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정민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이분이 시작이었다고 폐업 직전이던 식당에 처음 들어와 밥 한 끼를 먹고 다음 날도 오겠다고 한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고 말했어요. 정민은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자는 또 물었어요. 두 분의 관계가 궁금하다고요. 저는 잠시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미소 지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돼 있었어요. 매일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기쁨과 슬픔을 나눴습니다. 연인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지만 그 어떤 관계보다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개업식 기념으로 특별 메뉴를 준비했어요. 일본식 된장국과 한국식 된장찌개를 한 상에 함께 내는 정식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메뉴였죠.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두 가지 된장 요리를 번갈아 먹으며 비교하는 재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일본 된장국의 깔끔함에 감탄했고 일본 손님들은 한국 된장찌개의 얼큰함을 좋아했어요. 오후 2시쯤 정민의 공장 사장님이 오셨어요.
50대 중반의 일본 남자분이었는데 정민을 격려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정민이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이 식당 덕분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이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정민 씨를 일본에 데려온 건 자기지만 일본에 정착하게 만든 건 이 식당이라고요. 회사보다 이 식당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모두 웃었습니다. 저녁 6시쯤 기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과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내일 신문에 실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다고 하더군요. 후쿠오카의 작은 한일 식당, 사람의 온기로 다시 피어나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작은 식당이 신문에 실린다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식당이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더 소중했어요.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우리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성공적인 개업식이었습니다. 정민이 말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줄 줄 몰랐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1년 전 폐업 신고서를 앞에 두고 있던 제가 지금은 성대한 개업식을 마친 겁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한 사람과의 만남이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우리는 식당 문 앞에 섰어요. 하루 다이닝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처음 이 간판을 달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나란히 서 있었죠. 정민이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자기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준 게 바로 이 식당이고 저라고 했어요. 한국을 떠나 외롭게 살던 자신에게 다시 웃을 이유를 만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대답했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남편을 잃고 길을 잃었던 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 사람이 당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밥 한 끼의 인연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다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외로움과 상실의 아픔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됐어요. 골목 끝에서 누군가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국 단골 손님이었어요. 내일 또 오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기다리고 있겠다고 맛있는 밥 준비해 놓겠다고요. 정민이 식당 안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진짜 집 같다고요. 한국에 있는 집보다 더 편하고 따뜻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식당 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식탁, 주방의 조리도구들, 벽에 걸린 메뉴판. 모든 것이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생기가 넘치고 있었어요. 정민과 저는 나란히 문 앞에 섰습니다. 간판 불을 끄기 전 우리는 한 번 더 그 글자를 바라봤어요. 하루 다이닝. 매일매일 새로운 봄이 찾아오는 곳. 사람의 온기로 채워지는 곳. 불을 끄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적이 다르다고 마음이 다른 건 아니었어요. 밥 한 끼의 진심이 사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걸 배웠습니다. 정민이 제 옆에서 걸으며 말했어요. 내일도 올 거라고 모레도 매일 올 거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다고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국 끓여놓겠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골목 끝에서 각자의 길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또 만날 거예요. 하루 다이닝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매일 서로를 확인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평화로운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식당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는 손님들,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제 옆에서 함께 일하는 정민의 모습. 이것이 바로 제가 그리던 삶이었습니다. 1년 전 폐업 신고서를 앞에 두고 절망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한 사람. 그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다시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한 끼가 만든 기적이었어요. 이제 하루 다이닝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받는 곳, 국경을 넘어 마음이 통하는 곳,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는 곳이 됐어요. 봄날의 개업식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정민과 함께 음식을 만들며 저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일본 땅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정민이라는 한 사람의 진심이 폐업 직전이던 식당을 살렸고 그 식당은 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국경을 넘어 전해지는 한 끼의 위로.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이 가진 힘입니다. 일본 현지 신문은 이 식당을 한일 친선의 상징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치와 역사를 떠나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한국인의 정과 배려심이 한 일본 여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루 다이닝은 지금도 후쿠오카에서 가장 따뜻한 식당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고향 같은 곳이자 일본인들에게는 새로운 맛과 문화를 경험하는 곳이 됐죠. 밥 한 끼가 만든 작은 기적,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